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굿크크 우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금화를 말씀하신 분이 계시던데 솔직히 저는 제 목표까지 달성된다면 현금화가 의미 없는 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제가 가진 암호화폐 자체로 모든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요. 라이트닝 기술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매매 전 분야에 걸친 상용화는 2, 3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 가치가 0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 간의 가치를 놓고 따지지 법정화폐는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이제 S커브 곡선에서 봤을 때 이 얼리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직전 성장 단계 국면의 초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장 단계를 거쳐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성숙 단계가 왔었을 때 모든 가장 이런 기술적인 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대중들까지 다 들어오고 나면 그때는 법정화폐가 거의 의미 없는 숫자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를 터치를 해준다고 해서 만약에 비싼 가격이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베네수엘라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볼리바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채널을 뚫고 넘어가요. 이때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고요. 이 볼리바르, VEF라고 되어 있는 이 볼리바르가 만약에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급격하게 0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접어든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차트도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상당부에 됐을 때는 매도를 하고 뭐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취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 볼리바르가 이 채널을 뚫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1달러가 21만 4,398이에요. 24만 8천 볼리바르까지 갔는데 이렇게 이제 급격한 상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우리가 암호화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암호화폐는 아무리 채널 상단부가 온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처럼 또 작년 2017년도 말처럼 채널 상단부가 왔다가 다시 빠졌는데 우리가 현금화를 하나도 안 해놓으면 그 부분도 너무 아쉽다는 거죠. 왜냐면 뭐 10분의 1 토막, 뭐 100분의 1 토막 난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뭐 현금화를 해서 현금 일정 부분, 그리고 암호화폐 일정 부분,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러니까 리밸런싱 한다고 하잖아요. 리밸런싱 해서 뿌려가면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 미래가 정확하게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막방님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도 주식시장의 관련주들은 상승의 기미를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비덴트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비덴트는 무상 증자까지 발표를 했는데도 말이죠. 혹시 상승장이 아니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물론 미국 빠질 때 그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고, 대신 우리는 미리 선반영돼서 거의 이제 올 한 해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이제 빠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또한 저는 이제 아직 이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완전한 상승장이다라고 하면 저는 암호화폐 관련 주들은 시장이 빠져도 상승 국면으로 바뀔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도 약세장인 것이고, 상승장으로 돌입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20주 이평선이
돌아 나가야 된다. 20주 이평선이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해주면 아마 상승 방향으로 턴해주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면 그때는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요거 제이님이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또 가격 예상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무진님이 reptilian, 뭐 일루미너티, FRB, 리플, 암호화폐 완전 관련이 있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다른 분들도 써주셨어요. 뭐 조만간 타노스한테 뭐 컨텔랩 뺏어서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에일리언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저는 뭐 랩틸리언은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작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랩틸리언을 봤을 때 그 영상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미국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V라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V를 계속 볼 때 그 다이아나가 쥐 잡아먹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녹색 약간 도마뱀처럼 생긴 그런 게 나왔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랩틸리언 영상 보면서.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약간 그냥 그 V를 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그런 영상을 좀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그냥 같이 읽어봤어요. 좀 재미난 댓글들이 있어서 읽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법천사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카오페이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죠. 카카오페이 안 쓰면 같이 약간 마치 그 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카카오페이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쓰는 맛에 푹 빠져서 돈을 좀 낭비하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일단 송금시 카톡으로 연결된 친구라면 계좌번호 없이 보내는 거랑 내 통장에서 페이 형태로 돈을 충전시켜 놓았다가 편의점이나 마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바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기능, 통장에 있는 돈을 페이 형태로 저장해 놓았다가 나가는 그냥 체크카드를 편하게 쓰는 느낌 정도이긴 한데요. 편해요. 일단 지금 그 비트베리라고 그 두나무 관련된 이제 회사에서 만든 그 지갑이 있습니다. 그 비트베리도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 비트베리도 방법은 카카오페이랑 똑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넣어놓고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그 지갑 주소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이 그 암호화폐를 받는 사람의 그 주소록, 제 전화번호 주소록에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가 보내고 전송하면 가는 겁니다. 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암호화폐를 받기 위해서 비트베리를 다시 다운받으면 그 비트베리 안에 그 사람이 제가 보낸 암호화폐가 그 사람 지갑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우리가 카카오페이 쓰듯이 비트베리도 나중에 편하게 쓸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비트베리랑 연동돼서 뭐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기술은 계속 발전되니까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편하게 계속 바뀔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자면 카카오페이에 대응을 시키고 비트코인을 내 통장에 있는 원화랑 대응시키면 맞나요? 내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바꿔 지출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 1:1 대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상한 대응 논리로 여쭤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카카오페이, 저도 이제 카카오페이를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쉽게 돈을 지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달러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자면 카카오페이에 대응을 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을 카카오페이, 그리고 비트코인을 내 통장에 원하다. 비트코인을 원화랑 대응시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요. 비트코인을 원화랑 대응시키는 건 맞지 않고, 결국에 이제 원화가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 법정화폐를 종이돈을 디지털화 시켜서 코인으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카카오페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페이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기능으로 법정화폐 개념으로 들어간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로 해서 비트베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트벨이라는 암호화폐 관련 지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비트코인하고 연동되는 1대1 대응시켜서 보시면 그건 좀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원화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안에 있는 그 돈, 카카오페이 안에 있는 그 돈도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형태이긴 한데 그걸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보증해주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보증해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 은행이 우리가 넣어놓은 그 모든 돈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정해진 부분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때도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다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은 각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장해 주는 은행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인수한 은행에서 보호해 준 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진짜 1929년도와 같은 경제 대공황이 오고 진짜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키프로스 사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에 넣어놓은 돈에다가 세금을 그냥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수 있겠어요? 다 빼는 거죠. 뱅크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은 돈도 결국엔 우리가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는 회사가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큰 회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 회사를 이제 믿고 하는 거지 이걸 100%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1대1로 정확하게 패깅돼서 그걸 내가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은행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법천사님 질문을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푸드히터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불황 대비 암호화폐 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다고 했을 때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예, 물론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달러를 확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계속 달러 바꿔서 갖고 있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ETF 상품으로 증권회사에 있는 ETF 상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직접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대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더라도 좀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태도화는 말이 많잖아요. 그럼 태도화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지님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관심이 이제 없다가 이제 투자에 물리셔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한 해가 됐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대중이 참여가 많아지고 관심이 쏠릴 때 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막 작년 상승장에 목돈을 안 넣으셨으면 다행인 거고 그냥 못 판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하신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승장 시작되기 전에는 돈을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다가 막 상승장 시작이 되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무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진짜 큰 돈을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만 하다가 나중에는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분도 진짜 큰 돈 받고 10억대 되는 돈을 거의 꼭지에 이제 이더리움 200만 원 근처에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초기 때는 확신을 못 하다가 시장이 진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2020년까지 좋을 거라고 보시던데 대중들은 300대에서 1,500만 원만 넘어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도 시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아이오타 차트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매도 시점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1,500만 원만 넘어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중들이 얼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면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중들이 진짜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이 구글 트렌드에 다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대중들이 진짜 얼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보시면요.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피크를 쳤을 때 이 수치가 8까지 올라갑니다. 8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다시 1이 돼요. 1로 쭉 갑니다. 쭉 가고요. 언제까지 1이 되냐면요. 2016년도 8월, 9월, 10월에도 1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10월이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이 잠시만요. 로그를 적용해서 2013년도 아까 말 이때 구글 트렌드에서 이 당시에 구글 트렌드에서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8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그러면 이 8을 넘어섰느냐? 8을 넘어선 게 2017년 한 4월 달 정도 되겠네요. 2017년 4월. 그러면 대중들은 2017년 4월, 3월, 4월, 뭐 4월 요쯤이라고 하니까요. 예, 이쯤이네요. 그러면 보시면 대중들은 언제 이제 대중들은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이게 구글 트렌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검색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한글로 검색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2013년도 관심을 갖다가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안 갖다가 언제 관심을 다시 가졌냐? 2017년도 4월, 5월. 무슨 얘기예요?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관심을 갖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대중들 15,000달러 와도 관심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10,000달러, 12,000달러 와도 야 이거 다시 또 빠질 거야. 다시 빠질 거야. 이 생각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관심을 갖느냐? 그나마 관심을 보일 게 이 전고점 20,000달러, 전고점을 20,000달러를 이제 아마 돌파를 해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돌파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아마 이때쯤, 이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전고점을 넘어가서 한 23,000달러 아니면 30,000달러 이렇게 넘어가주면 그때 이제 관심을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다 또 관심도가 꺾였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어때요? 막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미친듯이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관심이 완전 죽었죠.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갈 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제 8, 9, 뭐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단계가 이 8, 9, 10 이 단계를 넘어서서 뭐 한 10, 20 이 정도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0,000달러를 넘어가줘야지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 관심을 보여도 한 뭐 20 정도? 요 정도밖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20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대중들이 얼만큼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는 피크 때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우리가 현금화를 해서 좀 빠져나가야 된다. 대중과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때는 현금화를 해서 일단 비트코인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현금화해서 이 시장에서 일단 현금을 보유해놓고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추 물어보신 분들이 두 분 계셨는데, 곰보 배추입니다. 곰보 배추.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 마시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맛은 녹차 맛입니다. 곰보 배추입니다. 이재현님이 이제 보내주셔서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는 그 빠삐용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거 말고 다음 내용이네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상에 항의하며 연준 의장 해임한 건이 기사인데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최소한 몇 번은 인공호흡기를 붙이면서 자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만약 부양한다면 다우 나스닥은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 차트로 기술적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이 트럼프 금리 인상 관련된 그 기사입니다. 지금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렇게 뭐 빠진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탄핵 만약에 이슈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열렸네요. 한번 볼게요. 12월 22일자 기사고, 트럼프 금리 인상 불만에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논의 이렇게 있었고, 오늘 사실 이제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트럼프가 해임 안 하겠다.
뭐 백악관 인사들하고 해임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웰스파고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유값이 이제 8% 올라가면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올랐다. 근데 이것도 저는 다 이제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올라간 이유, 빠졌을 때는 빠진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고, 야 그럼 이제까지 빠졌던 게 결국에 트럼프 때문에 빠졌던 거야? 야 그럼 트럼프가 이제 정신만 차리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네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이슈를 하락에 갖다 붙인 거고요. 진짜 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차트는 결국에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다우 지수가 완전히 이제 깨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다우 지수가 지금 다우 주봉 차트고요. 다우 주봉 차트고, 이제 보시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인공호흡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빠뿅님이. 지금 다우 지수를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채널 안에서 거의 움직였고요. 물론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위에 있었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고평가 국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고평가 국면에서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2008년도 채널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채널 바닥 올라오다가 2016년도에 16년도에 다시 채널 상단부에서 맞고 떨어질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다시 타고 올라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채권 차트가 2016년도에는 꺾이지 않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채권 차트가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채권 차트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하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채널을 그 주봉으로,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깨고 내려왔고, 이번 주에 지금 내려오다가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럼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해준다고 해도 저는 이 채널 상단부까지 반등해주면 반등은 거의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3,900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채널 고점을 터치하고 다시 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매도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채널 하단부가 12,000에서 뭐 13,000 이 언저리예요. 물론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빠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급락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처럼 이제 시간을 두고 반등해주고 올라오고 또 반등해주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채널 하단부가 저점 올라오기 때문에 또 딱 13,000을 우리가 목표치로 볼 필요는 없다. 일단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값을 이제 계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어.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다우 올라올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다우는 목표치는 저는 일단 2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3,000포인트, 22,800, 22,800, 죄송합니다. 23,800이요. 23,800. 지금 현재 위치가 22,800인 거고요. 23,800에서 24,000 사이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채널 고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박선주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트코인 예전과는 다르게 선물 시장이 생겨서 숏, 롱치는 세력들이 생겼는데 선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선물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예전 불장처럼 다시 한번 전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불장이 정말 올까요? 선물 마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하락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의 댓글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작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을 할 때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포지션이 두 개잖아요. 숏과 롱이 두 개 있습니다. 롱이 있고, 지금 이제 그 포지션을, 그러니까 숏을 치는 게 유리할지 세력 입장에서 롱을 치는 게 유리할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숏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최대가 300만 원인 거죠. 300만 원. 그러니까 아니 뭐 3,600달러? 예. 뭐 400만 원 정도. 예, 원화로 한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롱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숏보다는 지금은 롱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 그 채널로 봤을 때 숏 포지션으로 먹을 수 있는 위치는 작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무조건 선물이 만기가 있으면 무조건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에 이제 세력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비니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상위 고래 지갑들 보면 2011년도부터 몇백 달러까지 매집을 해서 여지껏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고래들이 꽤 되는데, 그들은 왜 매도 한 번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걸까요? 일부만 매도해도 몇십억에서 몇백억 현금화 가능할 텐데, 조 단위로 넘어갔었으니까 뭐 몇천억 될 수 있는 거죠. 기간을 보면 길게는 7년, 적게는 3, 4년. 존버 중인 고래들이 심리와 진짜 목적이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그만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물량을 세력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90% 넘는 물량을 세력들이 갖고 있는 거고, 결국에 이 시장이 대중들이 들어오지 않은 성숙 단계에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만약 고래들도 결국에 지갑은 여러 개 있지만 다 같은 세력입니다. 그 고래가 던졌을 때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대중이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만약에 고래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던지기 시작하면 얘도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영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고래들을 언제 정리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S커브 공면의 그 끝자락, 성숙 단계까지 와서 대중들, 그러니까 진짜 이거잖아요. 주식시장 얘기할 때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객장에 와서 아침부터 주식 펀드 가입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끝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ETF 시장이 들어와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만약에 그 증권사라든가 은행 창구에서 암호화폐 ETF 가입해 주세요 라는 대중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비트코인 그 구글 트렌드랑도 저는 맞물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안 파냐면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민호님이 차트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직접 한번 차트를 그려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채널을 잡아보니 한동안 5,000불 밑에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호님이 그려준 차트를 보면, 이제 김민호님이 이제 그려준 차트고요. 보시면 이제 상승할 때 엘리어트 파동으로 1, 2, 3, 4, 5, 그 다음에 조종파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제 A, B, C가 됐죠. 그럼 이제 상승파가 나오겠죠. 근데 상승파가 나오는데, 지금 김민호님 의견은 이렇게 채널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차트는 보는 사람의 어떤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차트를 그리는 사람의. 그럼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보시면 이 3,000달러, 지금 이 그려주신 차트 모양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뭐냐면 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1안하고 2안에서 2안에 가까운 거예요. 2안. 예, 2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2안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2안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이제 3,000달러에서 6,000달러에서 거의 1년 정도 제가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 2안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점점 바닥을 높이면서 2015년도와 16년도, 17년도 움직임처럼 3년에 걸쳐서 이런 상승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상승처럼 채널 넘어가는 상승이 그려지면 이 초록색으로 그린 모양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만 달러, 2021년에 2021년 말에 20만 달러,
다다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도달하면 뭐 한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시는 차트를 그려주셨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년을 기다리면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뭐 5만 달러에서 크게는 이제 20만 달러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년을 기다려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보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이 시장에서 기다리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호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지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저는 내년 트렌드가 코인의 증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 증권 거래소에서 코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코인을 새로운 증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ICO가 유행했던 것처럼 STO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폴리메스라는 코인이 증권화를 돕는 플랫폼인 것만큼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 어제 그래서 이제 폴리메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코인의 증권화 과정은 저희는 이게 수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SEC 그 의장의 발언이, 예전에는 ICO를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다가 좀 수위를 낮추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SEC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폴리메스랑 이런 그 증권화 관련된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성장에 대해서 그 SEC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날 거다. 그 정도의 차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SEC가 ICO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내년도 ICO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ICO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STO가 좀 대세를 이룰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국 관련된 경제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차후에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주실 수 있냐 해서, 이거는 시간을 따로 내서, 제가 이 기사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아무래진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볼륨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시총도 커질 거란 보장은 없지 않나요? 반대로 비트H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볼륨이 커지면 그거는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예요. 달러인데, 기관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신뢰할 수 있는, 아무리 거래소가 사이즈가 커도 자신들 사이즈가 더 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매수 대기 자금이 많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대기 자금이,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디지털화돼서 거래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암호화폐 시장은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급격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총을 많이 차지하면 전체 암호화폐 시총 자체가 커지니까,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재훈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요 내용은 지금 이제 차트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다가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냐고 해서 제가 이따가 차트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울 H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빗썸의 계좌가 있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업비트에 넘겨서 BTC 마켓에서 알트를 구매하면 구매한 금액만큼 비트코인 숫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왜?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 비트코인 매도한 걸로 BTC 마켓에선 알트를 매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매수한 것만큼, 그러니까 알트 매수한 것만큼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다 줄어들었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알트를 매도하면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느냐? 이거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당연히 BTC 마켓에서 빠졌을 때 매도하면 비트코인 개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여러분이 바꾼 알트코인이 더 빨리 상승하면 그때는 알트코인을 매도하면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는 거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수량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처스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굳이 다른 코인이 필요하게 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계속 이거는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우리가 달러랑 똑같아요. 달러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모든 암호화폐들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달러가 하는 역할, 법정 화폐가 하는 역할을 그냥 이거를 디지털화 시킨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각 나라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외환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도 큰데 정부에서 이걸 그냥 두고 볼까 싶기도 하고, 이거 도리도리님이 지난번에 돌이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될 거다 그렇게. 다만 이건 있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라 간 이동을 가능하게 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달러를 바꾸고 싶은 만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그 트루 USD를 이용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위안화를 바꾸고 싶은 만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윤비거래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원화로 비트를 사요. 비트를 산 다음에 비트를 매도해요. 아니, 매도하는 게 비트를 그 중국 거래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윤비거래소에서 받은 다음에 윤비거래소에서 제가 퀀텀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이오스를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걸 위안화로 바꿔요. 위안화로 바꾸고 다시 퀀텀을 사서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퀀텀이 올라갔을 때 제가 퀀텀을 매도해서 다시 위안화를 뒀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위안화를 뭐 진짜 제가 갖고 싶은 것만큼 위안화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환전을 제가 원하는 만큼 각국의 돈으로 그 나라의 법정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위안화로 출금은 못하는 거죠. 위안화로 출금은 아마 이제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달러로 바꿀 수 있듯이, 달러 트루 USD를 살 수 있듯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거를 직접 우리가 달러로 보내는 거, 달러를 달러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될 거로 보고 있지만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에 교체해서 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법정화폐를 바꾸고 싶은 법정화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법정화폐로 원하는 만큼 그 법정화폐를 쓰는 거래소가 있으면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환은행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수수료를 비싸게 지불하고 할 필요도 그러니까 송금을 어떻게 보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그 지갑에 있는 걸로 가지고 그냥 결제를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저는 제가 해외 여행 갈 때 굳이 환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돈 넣어놓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 지갑에 넣어놓고 지금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듯이 그냥 아마 벡터거래소에 나온 지갑을 이용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결제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빗 와인님도 질문해 주셨어요. 아까 그 로즈팡님하고 수빗 와인님이 배추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곰보 배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기봉님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비트코인과 리플의 이제 2파전 승자 싸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리플은 미칠 게 없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총 대비 이제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이제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리플이 비트코인 가격이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리플이 시총 1위를 한다고 하면 리플은 여기서 가격이 4배 그냥 상승하는 겁니다. 4배 상승하는 거예요. BTC 마켓에서는 일단 4배 상승하는 거다. 법정화폐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멀티옵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얘기했던 뭐 태국 지금 시아은행 도입 중개역할, 일본 전국 SBI 저축은행 멀티옵,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멀티옵, 일본 국제결제, 그리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리고 인도도 이제 XRP넷 규제 멀티옵, 그리고 미국 중국 독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고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그 국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 입장에서는 미칠 게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에 우리가 리플을 보유했을 때 이제 리플 BTC 마켓에서 가격도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따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 리플 차트를 예상할 때 제가 33,000 사토시 얘기했잖아요. 현재 가격에서 33,000 사토시, 그러면 8,000 사토시라고 하면 4배죠. 딱 4배고, 이렇게 해서 뭐 10,000 사토시라고 하면 4배, 3.3배인데, 그러면 이제 33,000 사토시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거의,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비트코인과 시총이 거의 이제 리플이 맞먹을 거다. 만약에 BTC 마켓에서 33,000 사토시 가면 33,000 사토시까지 올라가게 되면 리플이, 그때는 아마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시총 1위를 할 테고요. 그 정도까지 하면 거의 이제 시총 1위에 육박한 가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러면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향후 이자의 상승 시대이니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요거는 뭐냐면 스테이킹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보관만 하고 있어도 그 보관에 대해서 오히려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거래소나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로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댓글로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얘기한 내용들 중,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후에 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